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올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1994년 이후로 이렇게 더울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청주 MBC에 녹화하러 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또 스콜이 국지성 소나기가 한 30분간 또 내려서 정말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1965년도에 유명한 만화가께서 2000년대가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도죠, 상상도. 공상과학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이시죠? 저게 전기 자동차를 1965년도에 상상했습니다. 현실화 되었나요? 네, 저도 전기차를 살까? 이런 마음이 들고, 한 번 충전으로 뭐 700km, 많게는 뭐 적게는 뭐 400km 이렇게 되니까요. 두 번째 보니까 조그만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소형 TV 전화기,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있네요. 현실화 이미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주택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저 위에 보니까요. 그리고 공부도 집에서,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온라인, 이게 기존 대학들을 흔들 정도가 되고, 정규 학위 과정, 지금은 대학원 과정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택 근무하고 연결도 돼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무언가를 처리한다. 컴퓨터의 도움 처리한다라는 거는 더 많이 진보돼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진화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도 이제 무언가 요리에 대한 정보를 전자기를 통해서 안내받는 시대. 상당히 모든 것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로봇의 활용도 마찬가지고요. 청소 로봇. 단 한 가지,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는 건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의 시기 2018을 1065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닥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제4차 혁명입니다. 1차, 2차도 아닌 4차입니다. 그게 아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 TV에 자주 나와요. 말투는 어눌하지만 인간을 대표로 해서 기계와 싸워서 일성을 거둔 유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알파고 처음에는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바둑을 두는 저분과 사람, 인류와의 어떤 그 교감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무력하게 패배하는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좀 뭔가 재밌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큰 슬픔과 공허함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보라고 하잖아요. 알파고는 지금 바둑을 둘까요, 안 둘까요? 은퇴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은퇴했습니다. 이미 인간이 두는 바둑을 한 10,000년 두는 거를 뭐 몇 분 만에 해결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바둑을 두면서 만든 기보가 있어요. 최근 프로 기사들이 어떤 걸 공부하고 있냐면 알파고와 알파고가 대국한 것의 기보를 살펴본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인간과 알파고와, 즉 기계와의 바둑 두는 것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파고는 은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무력감 같은 것들도 오고, 썸뜻한, 영화에서 보면 기계와 인류의 싸움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거의 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의 인간과의 관계. 영화 매트릭스도 아마 그러한 부분으로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공상한 과거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현실 속에 중요한 변수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패러다임과 트렌드란 단어는 좀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대학원에서 보통 많이 쓰고 좀 구라가 되는 분들이 TV 나와서 요즘 소비 트렌드가 어떻고 시대적 패러다임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톱니바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는 서로 시스테매틱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연결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거기에 맞물려 있는 작은 톱니바퀴는 한 바퀴를 돌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이 돌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패러다임은 되게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달려있는 작은 톱니바퀴는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톱니바퀴거든요.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근대를 지나 현대 미래로 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중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지금은 좀 많이 힘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것보다 앞서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는 좀 약간 근대적인 것, 예전 거라면 개그 콘서트는 상당히 최근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웃음의 코드와 이것도. 거기에 맞춰 세상이 빨리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옛날에 싫어했어요. 장독대 어디다 묻어요? 어떻게 사람이 내 위에, 화장실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상했지만 지금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주택으로서 일반화가 됐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주거 문화도 싹트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좀 큰 톱니바퀴예요. 큰 톱니바퀴라고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핵무기 폐기라고 하는 부분을 순서를 밟고 있는 거 예측했을까요? 패러다임입니다. 큰 거. 트렌드는 여러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남북이 완화되고 냉전이 완화되면서 접경지대의 토지의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 철도에 의한 물류가 좋아질 수도 있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건 패러다임에 따른 트렌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트렌드라고 하는 변화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패러다임은 대통령이 변하는 거고 트렌드는 지자체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를 이해한다면 지금 제가 진행할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들은 다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욕구에 대한 5단계를 얘기해요. 이 5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밥 먹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못 살던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보릿고개를 넘고 그리고 집을 가질 수 있는. 자, 근데 그때 여가 문화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돈이 좀 많아지면 조금씩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가 뭐냐면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 즉 삶을 즐기는 것을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현대자동차 광고 중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말한 거는 과거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의 근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여가를 다 포기하고 산업화에 노력을 기울였던 거에 다음 세대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워라밸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던 거죠.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트렌드의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가장 밑바닥 욕구였는데 최근 들어서 원자로, 옛날에 원전, 일본의 원전 붕괴, 먹거리에 대한 불안, 범죄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역 매슬로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한 우리의 어떤 안정감이 파괴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작게는 마을, 커뮤니티란 말을 많이 써요.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COM은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NITY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마을, 시흥시 같은 것들이 커뮤니티라고 보는데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 속에 성곽, 동양적 성곽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곽은 사람들을 지켜주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성곽에 있는 분들이 왕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세금을 갖다 바칩니다. 대신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해주고 공권력이 서비스와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과 생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 시민계급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로 놓여서 농노와 영주 이런 관계처럼 맺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게 한번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이상 성곽은 성곽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즉 성곽이 쓸모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무엇의 발명에 의해서 성곽은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 한번 맞춰보신다면 제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의 발명일까요? 네? CCTV? 아, CCTV 너무 나가셨습니다. 네, CCTV 너무 나갔습니다. 네. CCTV는 지금 요즘의 얘기고 이 옛날 고대 이 성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이 발명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요? 예? 네? 포? 아, 대포 누구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저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은 수직 벽을 만들어서 외적이 넘어올 수 있게 만들었죠. 근데 포는 어떻습니까? 곡사화기죠. 직사화기가 아니라 곡사화기예요. 즉 담장을 뛰어넘어서 성곽 안으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곽 안에 있는 분들은 무사할까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곽은 해체되고 그 성곽을 해체됐기 때문에 왕의 어떤 권력도 해체됩니다. 이유는 지켜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성곽 도시는 붕괴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곽을 나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것은 광작을 통한 중인 신분의 획득이에요. 또 나와서 상거래를 통해서 상인으로서 크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모아서 귀족 못지않은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곽의 붕괴는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세상의 발전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패러다임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술의 혁신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기술의 혁신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이건 화약 기술에 의한 대포의 발명은 고대 도시를 근대 도시로 바꾸는
중요한 변환, 기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산업혁명이네요. 어느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영국인가요? 미국인가요? 프랑스인가요? 네? 어딜까요? 영국이죠. 다 아시는데 겸손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영국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발명해서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기계는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죠. 대량 생산. 인간은 일하다가 심심하고 피곤하면 일을 안 해요. 생산량의 어떤 그 생산력의 한계가 있는데 기계는 끊임없이 일을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월등해서 공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대도시에. 자, 대도시에 공장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농촌에는 노동집약적인 그 농사를 짓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데 기계가 등장하니까 10명이 일할 거를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네요. 그럼 9명이 뭐예요? 남는 노동력이죠. 그래서 이걸 좀 비싼 말로 잉여 노동력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어디로 가요? 대도시로 갑니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였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무작정 상경에서 서울역에 가방 든 분들이 저 근처 제가 지금 지나온 가리봉동 구로공단에 무작정 상경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었죠. 마찬가지 산업혁명에 따른 사람의 집중은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 끝에 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죠? 이게 매연입니다. 그 유명한 스모그를 창출했던 거고요. 그리고 잘 보니까 창문은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창문은 있는데 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빨래도 걸었네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상하 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하 수도가 없다는 얘기는 물이야 뭐 어떻게 구한다고 치더라도 자신의 배설물을 어디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배설물을 버렸습니다. 자, 이게 쌓이다 보면 수인성 질환이 있죠. 전염병. 대표적인 게 뭘까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그래서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가족이겠지만 더욱 슬퍼했던 사람은 공장을 가지고 있던 자본가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프니까 어때요? 공장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생각합니다. 아,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콜레라가 자신들도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최초의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은 건물을 예쁘게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의미하고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공중위생법은 따라해 볼까요? 공중위생법. 네, 이게 우리 도시를 만들게 되는 중간 단계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기술혁명이 있는 거죠. 기계 발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대도시를 만들어냈고 대도시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과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길쭉길쭉해지네요. 네. 이미 지구상에 없는 건물도 있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네. 저 건물들은 마천루라고 불러요. 마천루. 하늘을 찌를 듯한 스카이스크라이퍼라고도 불러요. 100층이 넘죠. 저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기술 혁신은 뭘까요? 아까 대포, 기계 발명이 아까 대포는 성곽도시를 없애고 그다음에 기계 발명은 대도시를 만들어내고 얘는 굉장히 높은 빌딩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능케 한 대표적인 기술이 뭘까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여기 얘기하셨어? 손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말한 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저 건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어요. 1층부터 100층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지금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무중력 상태처럼 막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공간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우리 자본주의를 살찌우고 뉴욕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만들고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초고층 빌딩도 가능하게 한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몇 개 또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더워요? 안 더워요? 지금은 싱가포르 얘기할 것도 아니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 자, 여러분 에어컨 없는 집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45도가 넘는 우리나라 더 뜨거운 열 45도가 넘는 곳은 아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계, 이 기술의 발명에 의해서 45도, 50도도 도시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어컨이에요. 에어컨디셔너가 있기 때문에 높은 빌딩을 지어도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스틱형 커피 아시죠? 이거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얘는 이 발명품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식품은 얘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얘는 무엇일까요? 네? 얘는 무엇일까요? 저녁이라서 선생님들 머리가 안 들어가시나 지금? 네? 얘가 발명됐기 때문에 이 스틱형 커피가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정수기예요, 정수기. 정수기에 뜨거운 그 봉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는 좀 간단해요. 인간적이기도 하고. 보통 보면 기계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임스 와트, 그리고 자동화 생산의 어떤 기본이 됐던 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물레방앗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로맨틱함과 그리고 일이 공존하는 물레방앗간. 이게 바로 이제 수력을 기계의 힘으로, 그래서 말의 힘을 대신하는, 그래서 인간의 힘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도시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 연결성이 아주 혁명적으로 증가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기계는 그래도 좀 정겨운 단계죠. 자, 두 번째는 2차 산업혁명인데 보니까 벌써 이제 기계의 폼이 좀 달라졌어요. 네. 체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공정도 커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기계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비싼 거네요. 우리 자동차라고 하면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게 우리 자동차의 실질적인 아버지예요. T100이라고 하는 자동차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포드가 만든 거예요. 포드는 자동차가 귀족들의 전유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어떤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공업 위주로 명품같이 만드는 자동차 라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계적으로 배열해서 나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사를, 망치질하는 사람은 망치질로 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이게 포디즘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든 거예요. 포드는 사람 이름인데 ISM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패러다임처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TV를 보면 포디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귀족만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중산층까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도로와 그리고 도시는 더 가까워지고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하나 있었어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나 중산층이나 똑같은 자동차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인간의 욕구 5단계 배웠죠? 뭐가 있었어요? 안전하고 어느 정도 욕망이 되면 뭐가 있으면 미학적인 거를 추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아실현. 남들과 다른 자기의 어떤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T100 자동차는 동일한 자동차이다 보니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과제로 남기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체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 우리 옛날에 그 비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딱 머릿속에 있는 거. 무슨 비누? 옛날엔 다이알 비누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다이알 비누 썼었고요. 빨간색으로 된 비누도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치약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무슨 치약? 럭키 치약이었어요. 군말이 없었어요. 다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잇몸에 실 때 바르는 거, 또 아이들을 위한 거, 또 잇몸의 어떤 통증을 완화하는 거, 미백을 위한 거. 그리고 럭키뿐만 아니라 애경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약간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거 쓰는 거 지겹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한 겁니다. 나는 나한테 맞는 새로운 그리고 나를 대변하는 상품을 다른 걸로 사고 싶어 라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차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3차 혁명은 기계긴 기계인데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 약간 소프트한 거로 이동합니다. 크기는 좀 더 작아지고 그리고 고밀 직접형 기계의 어떤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부를 이유는 새로운 발명입니다.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한 반도체 혁명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기계는 오히려 투박하고 얘는 오히려 작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힘, 남성의 힘보다는 터치, 연결, 그리고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화되는 소프트 파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완성되어서 공장의 흐름을 오히려 인간을 대체해버리는 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희망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미 없는 소비가 되는 그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계산들을 얘네들로 시켰고 고도의 의사결정과 창조적 행위는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은 인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3차 혁명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자는 인간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반복적 계산을 이해를 시키면서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3차 혁명의 시대 속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1차와 2차의 차이만큼 3차와 4차의 차이가 벌어진 거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계속 4차 혁명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음모론적 주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4차 혁명은 3차 혁명보다 차이가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불리우는 사람의 판단력을 고도로 압축하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기 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자율적 의사결정 로봇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만약에 저장 기능이 없는 핸드폰이면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전화 걸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아마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S9을 강제로 샀습니다. 저는 핸드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딱 3일간 핸드폰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없이 버텨봤거든요. 정말 정신적 붕괴가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 바람에 제가 아는 곳은 가지만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동안 기록해 놓았던 중요한 데이터들이 없는 관계로 제가 현실에서 적응해 나가는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3일을 버티지 못하고 핸드폰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뭐냐면 모든 걸 동기화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동기화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다 여기서 빼냈습니다. 제 핸드폰은 이제 껍질만 있는 거죠. 너무 저는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아까 느낀 건 뭐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핸드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양은 구글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구글 신. 트럼프의 당선을 이미 예측했고요. 특정 지역의 검색어가 어떤 병이 도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연산 처리에 한계가 있고 또 감정의 기복에 따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능력은 배제될 거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연결성과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큰 키워드거든요.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이 쫙 원스톱으로 쫙 연결되는 효율성을 의미하고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 C와 D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더 복잡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예측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이세돌은 머리 하나요, 뇌의 용량 얼마 안 되는 뇌 하나지만 알파고는 수만 수천 개의 컴퓨터가 클라우드로 연결된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게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간 경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국제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걸 온디맨드라고 해요. 온디맨드. 온, 켜져 있다. 켜져 있는 지금 상태의 수요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권 같은 것들 관련된 분들 보시면 인구 유동량 변화 같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얼마나 오고 점심 땐 누가 얼마나 오고 저녁엔 또 어떨까? 그리고 평일과 주말 중에도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어떻게 다를까? 그들의 나이는 어떨까? 성별은 어떨까? 이런 복잡 다단한 상권의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얻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유동인구 중에 얼마가 유효, 실질적으로 소비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또 온도와 날씨에 따른 방문객에 대한 변화까지도 예측해야 하거든요. 물론 경험이 많으면 대충 알 수 있지만 최근의 상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 데이터를 쥐고 있으면 다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을 더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카드 회사가 난리가 났잖아요.
카드 회사는 여러분들이 결제한 것만을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 그들한테 그 데이터를 사야 해요. 조그만 데는 2천만 원, 좀 큰 데는 5천만 원 주면 로 데이터를 줍니다. 그 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면 해당 지역의 이용자 패턴들을 시계열로 쫙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항상 신문에 가끔씩 발표해요. 상권 1위가 이번에 바뀌었다. 2위가 어디다. 3위가 어디다.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정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빅데이터화하고 자동화시켜서 연결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곳과 알지 못하는 것의 싸움은 굉장히 불공평할 정도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구조의 큰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인 기계예요. 우리 물레방아처럼.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의 어떤 노동력의 대체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2차 산업은 아까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산업사회예요. 기계, 제조업,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였습니까? 소프트웨어, ICT,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3차 산업혁명은 연결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 빅데이터나 AI의 연결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였어요. 근데 4차 혁명이 되면서부터는 지능이란 말이 나와요. 지능.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시키는 대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고 타이밍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고유한 영역으로 생각했던 창의적 활동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버리는 효과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를 대별로 하는 3차 혁명과 조금 구분된 그런 산업구조의 변화고 그 가운데는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 혹시 자녀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대학교 가야 할, 지금 대학교 가야 하기 때문에 과를 선택하는데 고민인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혹시? 요즘에 그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지금 어느 학과로 가겠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부모님이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어설픈 직장 선택을 부모님이 하게 되면 그들이 창의적으로 해야 할 영역을 여러분들이 너무 선점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약간 인문사회적인 부분, 우리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다소 사회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은 아무래도 단순 기계예요. 개인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줬네요. 아직 팔다리에 대한 힘에 대한 근육에 대한 힘에 대한 거는 기계가 대신하지만 고도의 의사결정과 지능적 요소는 여전히 고유한 인간의 영역에 남아 있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노동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강도의 노동을 대량 생산의 기계가, 공장이 대신해 줬습니다. 포디즘이라고 하는 아까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여기도 여전히 기계는 인간의 개인적인 노동을 뛰어넘어서 약간 집합적 노동을까지 대체해 준 것까지는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유한 인간의 판단에 대한 건 남아 있어요. 3차 혁명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차 혁명은
인간보다 빠르게 계산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산적 사고, 제한적 사고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고도의 창의력에 대한 부분은 퍼스널 컴퓨터가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4차 혁명이 되면서 인류의 사고, 집단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인류의 고도의 독창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시작했고, 알파고는 그러한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불리웠던 바둑의 세계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4차 혁명이 갖고 있는 희망과 그리고 비극이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어떤 두 단계, 2차 혁명, 3차 혁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대부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흡수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혁명은 이러한 부의 집중 현상을 더욱더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좀 더 수평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 집권적인 부분은 과거의 기계 중심의 공장들이 보통 보였던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로 연결되었던 건데, 이게 최근에 4차 혁명이 되면서, 아까 4차 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연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평적 연결이에요. 수평적 연결성. 이것이 좀 분권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나 아니면 개인의 SNS는 다양한 자신의 생각과 사유를 전달할 수 있고, 빅데이터가 그것을 잘 처리해 준다면 개인의 의사를 모아서 집단의 정치적 의사로 그리고 민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걸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빠르게 전자민주주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평성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장 시스템은 대부분 통제에 대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부족을 갖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분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그리고 유연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응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보다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하는, 그때그때 맞춘 수요의 탄력적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풀어서 좀 더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더 겨냥하지 않을까. 즉 럭키 비누가 아니라 다양한 비누들이 필요한 시대. 럭키 치약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치약이 공급돼야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 아닌 좀 더 고도의 노동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철학적 관점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는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부분은 뭐냐면요, 수직적인 부분이 수평화된다. 그리고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변화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가지고 있는 수평성, 의사교류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4차 혁명 그러면 오늘 누가 와서 떠들었어? 이게 아니라 몇 가지 키워드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연결성. 자, 따라 하시죠. 연결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에 IoT 같은 거, 인터넷 오브 띵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연결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카운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을 아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대기의 오염, 그리고 태양의 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로등의 불빛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이 갖는 부분은 매우 큰 4차 혁명의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연결된 건 아니에요. 연결 안 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두 번째는 지능화예요. 지능화. 지능이란 말은 아까 전에 고도의 의사결정이 가능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사칙연산의 결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농사를 무엇으로 짓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그걸 왜 가능한가? 기후 예측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매우 드라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단 드라이한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능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데이터의 직접성,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 추세가 나와요. 추세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결혼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할지 예측 다 하시잖아. 예?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마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직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지능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일단 또 하나는 뭐냐? 자동화예요. 바로. 온디맨드라고 부르는 거. 바로바로 하는 거는 인스턴트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인스턴트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간편하게 바꾸는 거죠. 그거는 어떤 간편함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어야 할 슬로우 푸드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먹었다고 해서 칼로리는 같을지언정 영양 공급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첫 번째 연결성, 두 번째 뭐요? 지능화, 세 번째는 자동화. 이 세 개가 제4차 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알면 뭐 4차 혁명을 잡아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 응용되느냐?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가상물리 시스템은 뭐냐면 꼭 물건이 있어야만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있어야만 누르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처럼 되어 있는 걸 누를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 보면 가상으로 누르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갖춰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을 대행하게 되고, 원전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원전을 치유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체르노빌 때는 들어갔습니다. 지구를 구한 7인의 영웅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근데 로봇은 그러한 어떤 판단, 고유의 판단도 할 뿐더러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험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팅. 아우, 저거 요즘 난립니다. 3D 프린팅이 만든 집을 예전에 봤을 때는 아유, 별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3D 프린팅 집 보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드디어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여러분의 정보에 맞는 집을, 고유한 집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VR, AR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걸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과거에 유명했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4.19 민주묘지 근처에 가면 이준열사라든가. 근데 학생들이 아무리 근대 역사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묘지 가서 뭘 봐?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냐면 그 사람의 생전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활동을 보여주고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물론 가짜이죠. 가짜이지 뭐예요? 버추얼 리얼리티니까 약간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서 뭔가 장소의 생명력을 더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건 부가가치가 될 만한 겁니다. 그리고 500년 전, 600년 전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포켓몬고 아시죠? 그것도 VR, AR의 한 형태였어요. 지금은 갑작스럽게 끊어졌지만 그거 난리 났었죠. 속초, 그죠? 그거 알 부화하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그 부분도. 그리고 생명공학과 같은 부분들은 새로운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의 영역까지 이전되지는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잘 만들어진 AI가 남성은 결혼을 안 하고 여성 AI하고 살고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과 안 살고 인간 남성과 안 살고 기계 AI와 오히려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너무 복잡하거든요. 인간 관계들이.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희망과 약간의 뭐랄까요, 좀 암울함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키워드 3개는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첫 번째 뭐요? 연결을 시킨다. 떨어져 있는 거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 애들 어떻게 해요? 노트북, 그 다음에 뭐 핸드폰, TV 다 연결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연결해버려요.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하고도 또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공유 경제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택시 회사들. 택시만 사람을 실어나르지 않아요. 빈 차도 뭐예요? 등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버예요, 우버. 우버라는 회사가 빈 차들을 다 등록시켜서 그때그때 필요한 택시 수요를 판단해서 가장 가까운 곳을 글로 보냅니다. 그게 아까 말한 뭐예요? 연결성에 대한 거죠. 그리고 판단에 대한 지능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유경제가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에어비는 어때요? 에어비. 여러분 사용하는 방이 하나야. 3개 남어. 또 별장도 세컨하우징 저기 있어. 걔를 다 등록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곳에 온 사람들이 얘 마음에 들어 틱 누르면 여러분에게 결제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온디맨드. 그래서 그게 강점도 있지만 이제 약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 기술로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자꾸 기술 얘기했잖아요. 막 만화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성곽도 보여드린 이유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화했다. 전기기관이라고 하는 수력을 활용한 것, 그리고 전기를 통한 강력한 힘, 반도체와 인터넷 기술을 발전으로 한 3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IoT와 AI로 불리우는 기술의 발전은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큰 톱니바퀴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혁명은 왜 일어난 것일까? 대통령이 말한 것일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다소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TV에선 잘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중요한 논문이나 이런 걸 파다 보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석연치 않음이 있어요. 자, 우리
토요토미 히데요시란 놈이 일본에서 잘 나가다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잖아요. 꼭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땅에 대한 야욕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뭔가요?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열을 전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큰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글로벌 경제 불황을, 세계적 경제 불황을 좀 타파하고 싶어 하는 전체적인 어떤 권력과 자본의 큰 요구에 의해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자꾸 이 부분을 부밍하는 거예요. 계속 양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세뇌하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 혁명이 아닌 3.5차 정도 될 텐데 4차 혁명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정체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기술 강국들, 뭐 제국주의는 아니더라도 기술로서 세계를 제패해 왔던 국가들이 한 번 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독일. 이 두 나라가 사실 정말 큰 변화를 만드는 국가이거든요. 독일 같으면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죠. 독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수공업이 주된 거고, 그래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보통 이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상당한 부분 진출해 있었어요. 근데 기계가 그 촘촘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바느질을 대체할 수 있고, 그 복잡한 신발 제조 과정을 다 마스터한 다음에는 사람이 필요 없네요. 중국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공장을 얻다가 이전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다시 대신에 뭐예요?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기계에서 그 공장 시스템, 아까 말한 연결, 지능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통한 거대한 생산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필요 없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의존해왔던 다국적 경영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기업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섬유 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섬유 자동화를 통해서 더 이상 베트남의 인력을 쓰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의상 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베트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것이 세계의 제조업을 바꾸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대비를 시작했고요. 한국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걸음마 단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BMW 520D 난리 났죠? 제가 어제 강의하기 전에 꼭 보는 게 있어요. 여기 4차 혁명 보면. BMW 자동화 공장 유튜브 치시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들어가셔서. 썸뜩합니다. 왜? 사람 없어요. 기계가 다 조립합니다. 사람은 거의 끝마무리 때 그냥 나타나서 그냥 몇 가지 하는 정도이더라고요. 거기서 7 시리즈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고속도로를 탔는데 저는 아직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패스하는 거? 하이패스? 그 하이패스 안 해요. 일부러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꾸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나가 티켓 뽑는데 하이패스 대여도 해주겠다고 써놨어, 이렇게. 네? 그리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계가 돈을 받더라고요.
몇 년 전에 주유할 때 그 셀프 주유를 새벽에 할 때 되게 썸듯했거든요. 사람이 없는 주유소에 내가 주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더 커진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일자리를 가질까? 그리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다 하이테크적인 일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100만 명이 다 무슨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우주 이런 거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그 모순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버 시스템을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고도의 어떤 그 구조적인 힘보다는 약한 대중의 부분이고, 고유한 인간의 일자리는 약간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하지만 자본가는 좀 더 이익이 된다면, 아까 저게 아디다스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아예 독일로 빼가는 그 냉정함처럼 무언가 이건 국가를 뛰어넘는 무서움이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제4차 혁명은 ICT 기반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산업의 레벨을 엄청나게 높이는 정도고, 복합성의 레벨이 거의 뭐 배수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성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단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들은 아까 얘기했는데, IoT는 각각의 사물 인터넷들이 공간과 연결하고 기계와 연결되는 상황 연결을 해주고, 얘가 다 송신해주는 연결성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고, CPS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가상물리 시스템, 존재하진 않지만 실제로 노릴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아까 쭉 얘기했던 그 키워드들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이 이제 서로 합주를 하면서 연결되어서 시스템으로 자동화되고 지능적 판단하는 순간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차 혁명이 이끄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인 운송 수단. 요즘 옥상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옥상에 있는 분 계세요? 아파트는 옥상 없잖아. 옥상이 왜 중요해지냐면 드론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 옥상에 있는 분들 좋아했던 건 옛날에 광고판 들어올 수 있어서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드론이 착륙하는 거예요. 배달 시스템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3D 프린팅은 새로운 다변화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로봇공학, 단순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험지라든가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후화에 대비해서 힘을 더 길러주는 노인이 착용하는 뭐 근력 보조형이라든가, 또는 시각적인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블록체인 시스템 보안성에 대한 것을 강화해서 여러분이 해킹이나 암호에 대한 부분을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들은 생명의 어떤 그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이 유전적인 부분의 질환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에 대한 증대를 통해서 식량난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차 혁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이렇게 인간이 적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부분에서 몇몇 국가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의 격차는 또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우 복잡 다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저게 여러분들의 자녀나 주변 분들에게 좋은 직장에 대한 거를 자꾸 추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나타나게 될 직업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죠. D, G, E, F 같은 것들. 즉 A 산업과 B 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기계하고 전자가 연결된 걸 메카트로닉스라고 불러요. 기계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공학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융합적인 거죠. 사실 지금 자동차들도 보면 기계만이 아니잖아요. 전자하고의 연결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군들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의 모델이 굉장히 복잡 다단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타이프 치는 여성분들 굉장히 대우받았습니다. 타이프 탁탁 치면. 그래서 그분들 잘 보여야 했어요. 그분들 눈에 안 들면 타이프 안 쳐주고, 논문도 그분들이 쳐야 되고 판결문도 그분이 치니까 스타킹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아하게 이제 타이핑을 치셨는데 컴퓨터가 등장하는 순간 그 직업은 사라졌어요. 네. 이게 이제 큰 위기 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타이피스트를 사라지게 했지만 더 많은 직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논리로 직업이 사라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낙관론자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다품종,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얘기했던 포디즘의 시스템, 자동차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거예요. 럭키 치약, 다이알 비누가 여기에 해당돼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물건을 소비하는 겁니다. 싸게,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 집중 제어예요. 하이라키가 분명히 있어요. 최근은 어때요? 다품종, 다량 생산. 다량은 소량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 자동차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나타납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장 작은 사이즈로 시작해서 벨로스터, 그리고 아반떼, 그리고 소나타급, 그랜저급, 제너시스, SUV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까지 분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자동차까지 나타나고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의 수요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가볍게 유연하게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동차를 생산해냈지만 외국 브랜드 회사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다량 생산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한국 시장이 위대한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테팔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 주부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테스트 마케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유럽, 미국 시장에 내보냅니다.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도 XC40, 60 들어와서 싸게 좀 들어왔어요. 1,000만 원 이상 싸게. 그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테스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과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다품종 다량 생산의 4.0 인더스트리, 이 부분이 4차 혁명과 함께 중요한 생존,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을 공유한 공유경제란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벤츠가 옛날에 자동차가 되게 달랐어요. A 시리즈, E 시리즈, S 시리즈. 지금은 대중소.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 공유한다는 말 많이 쓰셨죠? 효율성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실제 비용에 대한 거나 아니면 투입에 대한 거를 최소화하면서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들, 개방형 비즈니스라고 불리우고 아까 말했던 우버 시스템이나 에어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시스템, 자동차 요즘에 소카? 이런 것들, 그리고 주택과 사무실도 요즘엔 공유합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상업지역에서의 오피스 상품은요,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회의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실제 전화 받는 그 서비스하는 서비스 교환원도 공유하고, 자기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갖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다변화되는 그 사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적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흥시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시흥시 고유의. 이게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에겐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정립해 놓으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가치 확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견을 위한 데이터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걸 현실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버, 아까 말한 택시를 대신하는 빈 차들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바로 연결해 주어서 환경도 세이브하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나 제공해 주는 사람이 모두가 가치를 쉐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디맨드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바로 그 상황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배달도 타이밍 되게 중요하죠. 네. 음식 배달이 잘 됨으로써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노천 카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2시간, 3시간씩 음식이 나오는 거를 최근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달에 의해서 나오는 빠른 시스템의 음식 공급이 프랑스가 자랑해왔던 노천 카페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이 전통적 상권들을 위축시켜요. 롯데백화점, 백화점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온디맨드의 어떤 상황과 연결된 소비 행태, 그리고 비즈니스 레벨의 변화 같은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더 확장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에서 증가할 거다. 아니, 사람들을 쫓아낼 거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낼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뭐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도의 직업들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적 직업들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동화 대체가 높은 직업들, 반복되는 것들은 다 거의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회계사 돈 많이 버는 시대가 이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법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인간의 고유한 부분을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예술, 문화, 예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곡가, 물론 AI가 작곡은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유망 직종, 감지 분야, IoT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예측하는 거죠.
뭐 건물이 이게 상당히 노후돼서 이거 언젠가 위험해. 그 시기는 언제라고 예측한다든가. 그러니까 스마트한 센서들을 달아서 환경 변화에 대해 정보를 자꾸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업들은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능화 기술에 대한 것들, 이것도 비슷한 분야이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서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 연결해주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화가, 조각과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 지휘, 작곡과 같은 카피라이팅이 힘든 부분들, 그리고 예술적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확률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공, 도축, 단순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격리, 환경미화원, 택배 이런 시스템들은 거의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형국이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해마다 약 10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예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보다 남성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계를 활용한 회사는 좀 더 호황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의 65%, 100명 중 65명은 지금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약 63%가 고위험군입니다. 거의 70%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정밀 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와 같은 삶의 질 관련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혁명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체감하게 될 부분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시흥시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로 지정돼 버렸어요. 큰 사건을 시흥시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아까 말한 4차 혁명의 연결성, 지능성,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도시에 구현한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기존의 도시가 못 가지고 있던 새로운 가능성과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고차원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기술들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주거, 복지 등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자치단체로서의, 자치분권의 대상으로서의 도시가 어찌 보면 새로운 신세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입니다. 교통이 가장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교통에서 해결해 준다면 도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한 도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은 주택과 같은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저감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 에너지는 보유하고 있다가 적을 때 내보낸다든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화석연료로부터 해방돼서 전기와 기타 대안적 에너지로 도시를 살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은 스마트 통제 시스템을 통한 교통 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IoT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많아, 도로가 이상해, 계속 신호를 보내주면 그 문제가 중앙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온디맨드, 그 상황 그대로
그 문제를 바로바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시의 어떤 효율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수요에 더 충족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수평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민주성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면 자치분권의 어떤 기본적 토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인프라 중심에서 이제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자동차 어디에 비어 있는지를 제깍제깍 알려줘가지고 빈 공간을 활용하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 그리고 조도, 필요 없는 곳은 꺼주고 필요 있는 곳의 조도는 높여주는 스마트 라이팅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활용도, 빈 차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스마트 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연결된다면 도시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적 공간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걸어가서 뭐 시청까지 걸어가려면 2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제 목소리가 공간적으로 20m가 지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스마트 가버먼트예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 시스템을 사이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일과 협력도 가능해질 수 있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직접 공간을 방문하지 않아도,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스마트 서비스가 극대화되면서 주민의 삶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면 RFI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제깍제깍 연결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닫거나, 그리고 이력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센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CTV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유동량이나 보행량, 그리고 외래 침입자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후 예측이나 통행량, 그리고 사고 유발 지구에 대한 경고와 보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 도시는 다른 곳과 차별화된 가능성을 높여주죠. 만약에 시흥시가 다른 도시보다 스마트한 서비스가 뛰어나다면 시흥시의 집값은 오를 것입니다. 시흥시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높아질 겁니다. 어차피 시민은 도시의 소비자입니다. 그 도시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새로운 더 좋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거예요. 얼마나 앞서가는가가 도시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스마트 시티와 자치분권의 큰 관계를 연결해 보면 통신자 중심, 언론 중심이 인터넷을 통해서 해체되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형태까지 개인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는 약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개인적인 가치를 더 증대시키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오히려 분권화의 어떤 중요한 개인화로 이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연결함으로써, 쉐어함으로써 혁신과 공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의 가치, 그리고 공유하면 나타나는 가치를 더 극대화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핀테크와 연결해서 분산화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권력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의 의사를 그때그때 표현해 주면서 온디맨드화 함으로써 직접 민주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떠나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방 자체의 다양한 목소리들, 국가는 그야말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적인 관점이라면 지방은 이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수요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시민자치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시티나 제4차 혁명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은
집중된 걸 파편화시킵니다.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가치를 높여줄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높게 판단하는, 그리고 통합적인 가치, 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패턴이라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스템 4차 혁명이 사람들의 어떤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보다 빠르게 접근시키고 멀티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높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중복적 요소를 삭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건 바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 분권화의 어떤 중요한 지원 체계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것은 아까 말한 4차 혁명의 중요한 기술적 요소들이 이것을 더욱더 편리하게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보다 더 발전된 시민 자치의 시대에는 민주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화, 이걸 통한 통합적 개방성, 이것들이 강화되면서 기술 사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기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개인 간의 상호 협력적 체계를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 아까 다품종, 소량적, 그런 다양성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IoT가 여러 개 되어 있을 때 AOT라고 부릅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재난, 범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 대응력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도시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면서 도시의 가치를 조금 더 미래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의 어떤 발현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4차 혁명에 대한 큰 그림은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 두 번째 개인의 사고를 도와주는 것, 인류의 사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기술에 대한 국가적 선전 필요성은 인더스트리 4.0의 독일과 미국과 큰 흐름 속에서 방향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고용에 대한 부분은 나쁜 측면과 좋은 측면이 공존하고 있지만 좀 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에 대한 조성이 4차 혁명과 함께 스마트 시티로 구현되면서 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분권의 스마트 시티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더위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4차 혁명의 키워드 3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지능화. 세 번째 뭐죠? 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지방자치분권의 대표 도시로서 시흥시 무한한 발전을 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4차 혁명과 연결된 시적절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